격차를 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저희가 좀 롱타임은 달려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에 오셨고 그러니까 좀 빠른 그 템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시는 25년에 올해 입시와 그다음에 28년도의 입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원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학원이 왜 하나의 학원이지만 두 개의 고등학교를 합쳐놓은 정도의 성과를 가지는지 그 입시의 비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파이널 컨설팅 프로그램과 우리가 탐구의 정석이라고 탐정이라고 해서 컨설팅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7주 수능 몰입 프로그램과 논술 프로그램과 자기주도 학습 관리에 대한 말씀 이렇게 순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다음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한양대의 예방의학과 교수님이 지금 의대가 지금도 휴학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 아는 친구들이 지금 많이 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건강한 얼굴로 구릿빛 얼굴로 돌아오라.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찡했어요. 아, 교수님께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구나. 기도하는 마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그 지금 자녀분들을 그 기르시는 부모님들께서도 아마 우리 아이들 대학 입시를 치르는 동안에 지금 고등학교 이때 아이들이 잘 자라서 정말 좋은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25년도에 지금 입시를 치를 3학년 학생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어떻게 입시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일정은 다 비슷해요. 작년에도 저희 설명회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일주일 정도 뒤로 미뤄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이틀 정도 2024년에 비해서 이틀 정도 앞당겨졌는데 다른 건 다 비슷하지만 여기서 그 조금 주시해야 될 것은요. 정시 모집의 원서 접수 날이 휴일도 포함이 됐어요. 1월 1일도. 그래서 3일 이상이지만 이때 좀 주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 등록이 2024년에는 7일 동안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정시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합격자 등록이 3일간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령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보시면 3만 4,934명이 줄었다. 그래서 아니 3,362명이 감소했고 그래서 이 정도의 숫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그만큼 좋은 그 대학을 한 개, 두 개 합힌 정도의 모집수의 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게 변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시 모집 비중이 이제까지의 비중에서 가장 높은 79.6%의 가장 높은 모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 보고 보시면 알겠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25년도에는 이 정도의 학생들이 좀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황금 돼지대라고 하는 지금 고1 학생들도 지금 참석을 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58,578명이나 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경쟁률이 좀 세겠구나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줄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기 빨간색 표시 보시면 알겠지만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들이 조금 많이 더 들어왔어요.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 공대생이나 이과 학생들이 의대 정원이 1,500명 정도를 추가 모집 증원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상위권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줄어진 숫자만큼 그만큼 거기에서 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많이 불리하지만 않다. 어차피 의대생들하고 우리 자녀생들하고 경쟁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시와 정시 비율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봤을 때 아, 수도권에 보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쪽 위주로 보겠습니다. 수시는 자 65%, 그다음에 정시는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평택은 자 수시가 65% 아이들이 지원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거의 99%가 수시로 간다. 그래서 수시에 해당하는 내신 성적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또 그 수도권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어떤 비중으로 뽑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라색은 다 정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하늘색은 교과, 그다음에 빨간색은 종합, 그다음에 초록색은 논술입니다. 이 부분이 다 수시예요. 수시가 훨씬 더 비중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대는 심지어 교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종합이라고 해서 성적이 포함되진 않죠. 성적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 그럼 이 퍼센트가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정시는 대부분 15개 대학은 40% 정도 되고 나머지 수시로 한 60% 정도 된다. 뭐 10개 정도 대학을 하면 좀 더 퍼센트가 수시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25년도 대입의 특징을 보면 첫째는 과학, 탐구, 응시 과목이 지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꼭 이 과에 들어오면 지정을 그 과목을 들어야지 됐는데 다 해제됐어요. 수학이라든지 미적이라든지 기하라든지 과탐이라든지 대부분이 다 해제가 됐다. 한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자 학폭에 관한 조치 사항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되는 거 한양대. 학폭 사항이 있으면 이제 자율 반영이거든요. 2025년도는 2026년도는 의무 반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 자녀분을 두신 분도 계시고 고등학생 자녀분을 두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폭에 연루됐을 때 사실은 본인이 괴롭히지 않아도 옆에 구경만 하고 있어도 가해자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되면 그런 자리가 있으면 말려라. 그리고 반드시 가해자 측에 서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아이들이 힘이 센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동조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교육은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폭 때문에 회의를 해요. 근데 너는 왜 연루가 됐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구경만 했는데 그래서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그 아이도 나에게 심리적으로 그런 고통을 줬어요. 왜냐하면 같이 쳐다봤기 때문에 그 무리 속에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대학별 학생부 반영 방법이 매우 다양했는데 그중에서 작년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진로 선택이 여기 뭐 10%, 그다음에 진로 선택이 A는 100점, B는 96점, C는 90점. 그러면 A하고 C가 10점 차이가 나요. 이렇게 진로 선택의 점수 반영이 약간은 다르지만 진로가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점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지원을 할 때 이것이 어떤 진로 선택을 했느냐도 중요하고 점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환경이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시행하는 200개 대학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73.5%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부터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 진로라고 하는 건 중요하고요. 중학교 때부터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째, 2025년도 대입은 전체 수험생이 45만 명이에요. 그중에서 의치 약한 수를 가는 학생들은 그 안에서 1.4%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SKY 이 정도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3.9%네. 그나마 2% 정도가 재수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육모평은 봤는데 구모평 아직 안 봤잖아요. 수능 아직 안 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제가 모의고사 성적 나왔을 때 지금의 성적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애들은 시간이 남아서 점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모평 수능 때 반드시 이 아이들이 2%가 들어와요. 그럼 내 앞에 딱 쓰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 2등급 이렇게 생각하고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면은 무전공 선발이 확대됐다고 했어요. 무전공은 자율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선생님께서 무전공 선발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요즘 이제 대학에서 이제 그 첨단 분야를 되게 많이 육성하는 과정에서 뭐 IT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육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꾸 이제 취업이 잘 되는 과로 자꾸 전과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간에 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않고 다른 학교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예 이제 전공을 정하고 가지 않고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와서 이제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게 바로 무전공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율학부제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했던 것이 자율학부제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율학부제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잘 듣고 내신이 좋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성적이 평점이 잘 좋으면은 그 성적을 바탕으로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전공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적과 무관하게 내가 얼마든지 전과를 가능합니다. 물론 의치학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의대라든지 보건 관련된 그다음에 사범대학은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전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전공 선발 학대는 좋은 건 뭐냐? 학생들이 꾸준히 이 학교를 오랫동안 다닐 수 있고 나의 이제 진로라든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입시 과정인데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1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전공 상관없이 계열 상관없이 들어오는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계열 2는 지금 성균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과학에서 사회과학대학에서 아니면 자연과학대학에서 이렇게 일부를 뽑아놓고서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방법. 근데 아마 점차적으로 유형 1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무전공 선발 확대가 되면은 학생들이 그러면은 어떠냐? 지금 2025년에는 이제 뭐 일부 학생들에게는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도 역시 케바케예요. 이걸로 뭐 애들이 더 유리하거나 막 이러거나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무전공이라는 것 자체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처럼 전공에 대해서 핵심을 두지 않는데 어느 교수가 걸릴지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를 뭐 결정할 때 나 무전공이나 자율학부로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뭐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지 않을까가 아니라 굉장히 이것도 역시 생기부라든지 이거를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선택 과목 필수제가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학폭이 자율 반영, 26년도에 의무 반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회 통합 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 옛날에 사배자라고 그랬죠. 근데 지역 인재까지 포함이 돼요. 특히 의료계, 간호라든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진로 선택 반영되는 거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N수생 같은 경우에 수능 기준으로 작년에 23%나 많아졌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동점 처리가 됐을 때 과목 순위예요. 문과계 과목들은요. 영어가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국어, 수학입니다. 그다음에 이과계 학생들은요. 수학이 제일 먼저고요. 과학과 영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문과계 과목이 영어가 먼저일까라고 궁금해하는 게 있죠. 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제 실제로 대학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학문 체계,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학문 체계를 이루어지는 텍스트를 보는 것보다 외국 서적을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뭐 언어나 이쪽 계열은 뭐 자기네 언어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뭐 인문 계열에서는 근데 사회과학이나 이런 쪽은 다 원서를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 수업을 할 때 이 한 페이지 나가는 게 한 시간이 이 2시간, 3시간 거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교수들이 전부 다 웬만하면 우리들 뭐 필수적으로 영어 강의는 요즘 필수적으로 시킬 정도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영어가 기본적인 게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아마 인문대에선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수능에 교과를 반영한다는 걸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는 종합만 있고, 자, 교과 종합의 근데 점수 차는 매우 줄었다는 거. 그 다음에 교과에 생기부가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교과에 면접이 들어간다는 거. 어쨌든 이제는 내신 공부하고 생기부하고 면접은 필수적이라는 것. 이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입시에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은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면접이 굉장히 확대되고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대 모집이 증가돼서 1,500명 정도가 증가가 됐다. 그래서 뭐 스카이라든지 뭐 공대생 이런 반수생들이 대거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5년을 했는데 우리 중학생 자녀분들도 있기 때문에 2028년 이후에 대해서 변화를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지식 암기 위주 평가 오지선다형은 지양하다. 여러분 지양하고 지향하고 헷갈리시죠? 지향하면 이렇게 향해서 위로 올리면 돼요. 굉장히 건장한다는 거. 양은 내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는데 이걸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사고력, 문제 해결력이 있는 평가는 논소수령 평가로 확대된다. 여러분들 요 생각나시는 게 보세요. 아, 올해부터 고대가 300여 명 인문 논술을 다시 뽑는다고 그랬죠. 7년 전에 폐지됐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그걸 억제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300명 다시 뽑아. 그리고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사고력 문제 해력, 그러니까 논소설 평가를 확대. 그래서 고등학교 지금 내신 문제도 보세요. 40점이 서술형이에요. 30점이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입시 흐름을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내다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28년도에 결국은 중요한 것은 논술형 모집이 증가될 거라고 제가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내신 고교 학점제가 된다. 전면 도입된다는 거.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는 그 학점을 옛날에는 시간으로 했는데 학점으로 한다는 걸로서 약간 실수가 좀 들긴 했지만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많이 달라진 건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 아이들은 5등급제가 내신이 5등급제가 됐다. 그래서 그 5등급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등급과 2등급 합쳐진다. 3등급과 4등급 합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1등급도 인서울에 가기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2등급과 4등급이 유리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럼 특목고가 과연 좋으냐? 그렇지 않죠. 2등급 할 학생과 4등급 할 학생들만 좋은 거예요. 특목고 간다고 반드시 내신이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단 이 문제가 생겨요. 1등급인데 내가 3등급인데 다른 애들보다 좀 더 2등급인데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기엔 성적에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생기부라든지 면접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원은 2023년도, 2024년도에 어떠한 입시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년을 했기 때문에 이거 좀 내릴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들 저기 참여하시는 분 잘 안 보이시는데. 자, 여기 보면 25명인데 거의 32%가 자, 여기에 참여가 아니 저기 서울권이라든지 주요 특수대, 서울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많이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내년보다 점차 저희 학원이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아 나도 이 학교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 수의대도 합격했어. 의대 예전에 의대 한 명 합격하기 힘들었거든요. 물론 한 학생이 여러 개 합격한 경우도 있지만 치대도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간호대 의료 쪽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사범대라든지 교대라든지 한약대라든지 이쪽이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전문 직업을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 자기가 뭐 적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취업이 잘 되는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그것이 저희 학원 역시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면 여기는 뭐 다른 데는 안 보냈어 하는데 물론 보냈죠. 그런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선생님께서 하세요. 좋은 대학을 보낼 것이다. 아니면 취업이 잘 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어쨌든 대학을 보냈는데 여러분들도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학교를 나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정책을 펼친다 보면 됩니다. 또 퍼센트로 보면 여기 보면 핑크색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대학 가는 학생들 저희 학원에서 합격한 아이들이 본표고요. 그다음에 서울 주요대 아주 그 쉽게 대학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합격한 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 같은 경우 보시면 보건, 의료, 교육계로 합격.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어떤 전형을 합격했느냐 이게 궁금하시죠? 여기서 보시면 요 빨간 쪽이 종합전형 그리고 파란 쪽이 교과전형.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부 학교에서는 공부만 열심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사실은 매우 퍼센트가 낮아요. 게다가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을 보내려면 반드시 종합을 함께 준비해야 된다. 내신 성적이 포함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입 전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수한 모든 대학의 공통점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 수능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5% 되지만 또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이상이 다 수시로 보낸다. 왜냐하면 지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수능 성적 좋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충분히 먼저 수시에 다 합격할 수 있는 하향하지 않아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학별 평가 요소 어떻게 그럼 대학 학생들을 뽑느냐 이걸 보시면 자 전공 계열에 대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는지 나는 간호 쪽을 가고 싶어 해. 근데 생명이랑 화학이 없어. 그럼 얘가 진짜 간호 쪽에 관심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전공 계열에 대해서 필요한 과목을 학업 성취 수준이 얘가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성적이 턱없이 안 좋아. 그러면 좀 방향을 틀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활동이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인데 이거는 그럼 어디에 써지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특에 많이 써진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써지는지 우리 이제 주연쌤하고 같이 알아볼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세특을 마련했고 생기부에 그것을 포함시켰는지 이번 설명에는 우리 주연쌤께서 어느 정도 이것을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학종 평가 요소 2025년도에 이 학교들이 이렇게 학종을 평가를 하겠다고 거의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학원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다. 역량. 그럼 그 역량이 무엇이냐 보면 자,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캡처해 온 거 EBS에서 설명해 한 것들을 가져왔어요. 교과 수업과 교내 활동이 연계돼야 된다. 그냥 갑자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그것이 연계해서 지적 호기심의 확장 이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 장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또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사과 확정 과정을 증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서 독서가 포함되잖아요. 그럼 독서를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팩트에 다 이 사고력이 어떻게 확장되냐. 왜냐하면 일반 공기 때문에 아이들이 갑자기 물리화학 생명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간접 체험에 복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확장의 사고의 확장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자 학교에서 수업을 해요. 그러면 궁금증을 가지고 독서로 간다든지 수행평가를 가서 자율활동을 하고 심층을 해서 이 보고서를 해서 생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혼자서 하기에 수업을 했어. 그런데 내가 무엇에 궁금증을 가져 이게 혼자 하기 힘들어. 첫째는 정확한 나의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서. 두 번째는 내가 진로가 결정됐어도 너무 방대하고 또 전공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것에 궁금해야 되는 자체를 몰라요. 그랬을 때 컨설턴트 선생님이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거는 EBS에 나타난 생기부의 한 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주신 자료에도 있었는데요. 생기부에 이렇게 쓰였어요. 물리 이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물리 법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나 현대 과학 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이 많아 자기 주도적으로 성실히 학습과 수업에 임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매사에 모범적인 우수하고 탁월한 물리 지식으로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물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멘토로서 굉장히 충실한 역할을 수행함. 이렇게 나와서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에 어떤 생기부 같아요? 우리 학생 참여한 학생, 우리 여기 앞에 친구, 예, 마스크 한번 벗어보세요. 보시면 이 생기부가 훌륭한 생기부로 느껴질까요? 우리 친구 똑똑하다. 이름이 누구예요? 유진이 굉장히 금방 아는구나. 여기 보면 우수하다, 탁월하다 이게 써지면 부모님도 엄청 좋아해요. 우리 애가 이렇게 잘했구나. 그런데 이 생기부는요, 이 아이가 결정적으로 대학을 가는 데 도움이 안 줍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추상적인 칭찬만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이 아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담당 선생님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칭찬 일관해서 복부돼 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모님들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 대학 교수님들은 이거 대충 한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선생님이 성의 없게 썼네. 완전 다른 거죠. 그러면 자, 그다음에 자율활동에서 이거 보시면 어디 서재에 참여해서 총 8회 구체적이잖아요. 특강을 듣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서 지정 도서를 16권 이상을 읽었대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토론과 질문을 통해서 비판하는 무슨 세미나 팀에서 치열한 세미나 활동을 했고 세미나 과정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인식하고 한계와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자 질문을 하면서 대안적 자본주의 탐색을 하는 등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가 이게 생기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좋다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한테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써줘라. 안 되죠. 한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럼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과 함께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연대 의대 합격한 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에 보면 아는데 좀 가려져 있는데요. 연대 의대에서 어떤 그 항체 반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보도 자료 중에 그걸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도를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공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자고 해서 중화항생체 반응이나 마이크로 바리옴이나 이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자고요. 이 친구는 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저랑 사실은 줌으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것과 관련돼서 그날 그해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그 주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또 탐색을 하고 보고서를 쓰죠. 굉장히 그러니까 심오하고 연계돼 있어서 확장하는 과정을 가셔서 이 친구가 가고 싶어하는 연대 의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친구는 서울대에 갈 수 있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 그 선생님께서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친구는 원래 전공 자체가 화학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화학과 환경 이 두 가지를 같이 원래 탐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화학과하고 사실 환경은 사실 이 상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같이 묶을까 해서 이제 생각한 게 화학생명공학과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화학생명공학과나 이런 애들이 보통 화학과, 뭐 화학 연구자 아니면 뭐 교수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나도 과학자라는 진로를 설정을 시켜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세특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촉매, 그 다음에 금속 촉매, 촉매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탐구를 지속적으로 시켰고 그 결과 서울대학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친구죠. 네. 그 친구는 그 어머님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해서 저한테 전화 여러 번 주셔가지고 과연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느냐, 또 평택권 내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했던 친구인데 컨설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특이하게 내신이 보세요. 2.3이세요. 그죠? 근데 학교는 성균관대입니다. 저희 딸도 성균관대에 들어왔는데 저희 딸은 내신 1.3이었어요. 일이 틀려요. 그런데 학교가 또 이쪽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평택 지역 아이들도 많이 합격을 하지만 이 아이가 굉장히 깜짝 놀라서 그래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송탄 일반고에서 성균관대를 가다니 하면서 자기가 소감을 발표를 하죠. 여기에 보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소감을 쓴 거 보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창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교수진 전공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맞춤형으로 해주셨다. 이게 사실은 선생님께서 지금 현역 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문과대와 이과계 두 개를 다 공부를 하셨어요. 유학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현재 그 대학에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어떤 눈으로 아이들의 생기부를 보고 뽑는지 이걸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도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 친구 원래 장래희망이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그 아나운서가 신문방송학과가 제일 높거든요,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내신 2.3으로 이제 신문방송학과 가려면 성신여대 정도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과를 좀 전과를 하자, 전환을 하자. 그 전환이 전 사회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부 안에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회 연구자, 연구원으로 해서 사회 정책 연구원으로 꿈을 트랜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맞춰서 성균관대가 좋아하는 테마,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 탐구 과정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결과 면접 때도 굉장히 교수들이 좋아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는 또 실제 성균관대, 동국대, 서울대 다 합격을 했는데 2.3 대신에 이 정도 가는 건 굉장히 이쪽에서는 굉장히 잘 가는 케이스죠. 그래서 열심히 한 보람도 있었지만 맞춤형, 개별 맞춤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먹혔다는 거예요. 2023년에. 그래서 제가 2024년에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자소서가 없어지는 판국에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저의 이제 고민이었는데 그 고민이 2024년에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됐고요. 그래서 그 결과도 괜찮게 잘 나왔으면 좋게 나왔습니다. 그 이제 교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관찰하고 키워드를 잡아요. 학교를 일단 학교와 학과를 설정한 다음에 작전을 짜는 거죠. 너는 이걸로 가자. 너는 수학에 미친 존재감으로 가자. 너는 뭐 이 분야에 굉장히 뭐 교육자의 교육적 그 도덕적인 이런 청년 결벽함으로 가자. 이렇게 작전을 짜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수님께서 이 아이는 보면 연세대의 구술 면접이었어요. 연세대 구술 면접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면접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면접이 바로 이 연세대학교의 재지문 면접입니다. 이 재지문 면접은 여러분들 이제 우선 내신이 1점대 초반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죠. 왜냐하면 이 면접만 잘 보면은 사실 최저가 없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런 친구들, 소위 말해 전국에서 전교 1등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똑똑하고 똘똘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전형 자체가 이 전형의 핵심은요, 핵심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사학과가니까 역사만 잘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통된 질문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역사, 뭐 문화, 그다음에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융합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내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압권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강권인데 이 강권 안에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제일 처음에 시켰던 것이 바로 융합형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전형을 전형에 맞춰서 엄청나게 준비를 시켰어요. 그 준비가 이제 어떤 질문이든지 어떤 주제든지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AI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먹혔고요. 그 덕에 연세대 경영학과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이 친구가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어떤 뭐 금방 합승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또 열심히 공부를 한 이런 또 내신 초반 친구들은 좋은 점이 금방 공부를 하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이 있어서 금방금방 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세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인수라고 보거든요. 대시험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이거를 준비해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적어도 한 달 전에 원서를 쓰기 전에 계획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면접 준비가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아이가 보면 거의 면접 혼자 준비하기 너무 벅차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와서 우리 이제 수석 컨설턴트님에게 도움을 받았던 근데 여기서 보면 사소한 말 습관, 목소리, 뭐 크기, 시선 처리 모든 자세까지 다 잡아줬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심어주고 당일날 또 이 교수님이 제가 교수님께 재벌의 딸이냐고 그래요. 오면 애들 밥 다 사줘, 간식 줘.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아이들 면접하는 새벽에 또 전화하셔서 너 꼭 이거 잊지 말라. 너 잘했으니까 잘할 수 있다고 용기 주셔. 그래서 거의 우리 아이들은 우리 컨설턴트님의 신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경희대 정치외교과를 간 친구예요. 여기 보면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에 맞춘 키워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 생기부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면접도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생기부를 다 써놓고 나서 나중에 면접 전형만 하겠다고 찾아오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요소를 생기부에 다 심어놓고 심화 발전된 그 증거들을 그 안에 넣어놔야 그걸 가지고 내용을 준비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없는 내용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 준비 과정에서 특히 이제 고3 때 와도 좋지만 고1 때, 고2 때 같이 하고 올라가면 이 역사를 다 알고 있고 또 그 아이는 특별하게 막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보고서를 썼었고 발표를 했었고 책을 읽었었고 같이 컨설턴트하고 의논을 하면서 자기가 발전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친구는 원래부터 이제 외교관이 꿈을 갖고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이제 3학년 지금 이제 수능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왔는데 굉장히 그 어떤 외교관이 되겠다라는 그 냄새를 많이 풍겨놨어요. 새기부에다가 외교관인데 근데 핵심 키워드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목표 대학 설정이었어요. 너는 어느 대학이 제일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가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경희대학에 대한 그 정외과에 대한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를 갖고선 그걸 갖고선 생기부로 아예 완벽하게 꾸몄습니다. 그 결과 면접 때까지 이제 갔는데 교수님이 그러셨다잖아요. 학생은 우리 학교 오려고 준비한 것 같다. 그 정도로 완전히 준비를 시켜놨고요. 어떻게 이제 준비를 시켰냐면 보면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핵심은요. 바로 공공외교입니다. 요즘 그분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공공외교인데 이 공공외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친구랑 같이 경희대 핵심 키워드인 공공외교를 어떤 식으로 탐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고민을 하는 지점이었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이것이 국제 문화 교류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강한 하드웨어나 하드웨어의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가야 된다.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하드웨어는 정치라든지 군사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갖고 하는 거라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바로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를 갖고서 어떻게 K문화, 우리 문화를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전 세계와 소통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제 같이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기본 과제, 그다음 심화 과제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실제 주제 탐구를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경희대, 동국대, 그다음에 이제 인하대 붙었는데요. 이 학교들 면접, 다른 학교 면접 볼 때도 굉장히 좋은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준비가 철저히 잘 된 학생이라고 아예 대놓고 칭찬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볼게요. 이 중에 제가 여러분들 같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공공외교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공공외교가 뭔지 그냥 그 개념이 중요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에 대한 접근성부터 저는 이제 준비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막 공공외교 어쩌고저쩌고 공공외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걸 진짜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탐구를 저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두 가지 접근 방법. 이 방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견국가로서 앞으로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방향으로서 이 문화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그래서 그 중에 우리 한국어라든지 이런 거에서 실제로 진로에서 해서 한국어 교육 플랫폼 같은 거 만드는 거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같은 경우 국제 교류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소위 말해서 이것이 실천이라고 해서 프랙티스 과정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론 탐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까지 낼 수 있는, 왜냐하면 교수들이 가장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학생이 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제일 재밌었던 거는 한문 수업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뭘 집어넣냐면 사자성어를 통해서의 리더십.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은 어떻고 시진핑은 어떻고 이제 사자성어를 갖고 있으니까 교수들이 봤을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 학생의 그 소위 생기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제 개성과 그 학교의 맞춤형으로 개별적 맞춤형을 통해서 K문화 공공외교의 외교관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분명하게 제가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뭐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학생 역시 열심히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3학년 때 왔다고 해서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저랑 같이 마지막까지 3학년 때까지 자기가 했던 것까지 전부 다 수정해서 저희 한 10주 그러니까 10번 이상을 저하고 한 14번 이 정도를 저랑 같이 매일매일 와서 한 8월 중순까지 저랑 같이 앉아서 했거든요. 그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자녀분들께서 혹시 그 담임 선생님께서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그 과목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나의 생기부를 좋게 써주면 내가 좋게 대하고 그렇진 않아요. 직접 이렇게 활동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심화 영어 했죠. 진로에서도 정치와 법에서 생년에서도 한자에서도 이 모든 활동을 했고 이것이 연계됐고 독서 심화까지 했기 때문에 생기부에 쓰여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특승이다. 경희대 가고 싶었으니까 경희대 정액과가 뭘 중요시하는지 거기 교수님들은 어떤 전공을 많이 하는지 어떤 보도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면서 발을 맞춰 나가고 그것에 의문을 가지면 교수님들은 착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대학생 이상의 실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적인 호기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대 국어교육과고 교원대 합격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 결국 교원대를 갔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후배들에게 고민하지 말고 컨설팅을 시작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한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사실은 사대나 교원대를 가고 싶었지만 자기가 어떻게 가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하고 있던 것 가운데 선생님을 만났죠. 그런데 나중에는 역전이 돼요. 탐구하는 친구들보다 빠르게 역량을 키워나갔고 생기부를 분석하고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의 강점과 단점을 알고 났더니 굉장히 명확하고 수월하게 자기가 입시를 준비했다고 이렇게 회고하고 있거든요.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친구 제가 또 개인적으로 예뻐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굉장히 겸손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왔을 때부터 이제 내신이 2.0이었고요. 2점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2.1이었고 조금 올려서 2.0이 됐는데 사실 스카이 학교 가고 싶죠. 근데 가고 싶은데 저 앞에서는 그냥 자기 담임 선생님이 그 교원대를 나왔는데 교원대 국어교육학과 나왔는데 자기도 거기만 가도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친구랑 같이 컨설팅을 딱 해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역량이 큰 친구더라고요. 이게 그릇이 굉장히 큰 친구인데 왜 이 꿈을 이렇게밖에 안 갔냐 해서 저는 처음부터 고려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목표로 삼고 준비를 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랬어요. 이제 다문화, 고대에서 좀 요즘 요구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사회잖아요.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글로벌 사회 인재로서의 이제 국어 선생, 왜냐 우리가 K 문화도 있고 더 나아가서 국어 선생님 나아갈 방향은 훨씬 많이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준비된 선생님이 보여줘야 된다 싶어서 제가 이제 먼저 시작했던 것이 진로 독서 탐구를 통해서요. 심화 탐구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해서 다양한 교육학 관련된 이슈와 사회 이슈와 그 관련된 전공 서적들을 읽혔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보통 이제 수업이 이제 심화 탐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정치학 법 같은 경우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자기가 학교 선임 대사님이니까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촉법소년에 대한 것도 같이 다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얘기한 것은 글로벌 리더라는 이제 국어 교사라는 것이 일종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제 우리의 리더상을 이제 가리키면서 같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갈 선생님으로서의 다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어 시간에 뭐 조지훈의 맹세 시를 갖고서 미래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상을 만들 것인가도 같이 꾸미고요. 왜냐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갑자기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뭘 해요라 하면은 진로랑 연계하래요 하면은 막연해요. 뭐 시를 뭐 윤동주 서실 갖고 어떻게 연결해야 하겠어요. 그럼 그런 이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같이 하니까 역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심화 탐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국어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지식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도 국어 내신 성적도 1등급이고 모의고사도 1등급을 만들어야지 네가 가서 면접 볼 때도 좋다 하니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 결과 이 친구 이제 한국 언어 규범과 국어 문법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가서 탐구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오류 있자 되는 거 있잖아요. 영어 영문법이나 국문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잘못된 뭐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탐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이슈였던 교사 평가제 그거를 그러면 교사 평가제를 그냥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요즘 인공지능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AI를 통해서 실제로 교사의 평가 체계를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 것인가? 이런 거 제안 같은 거 했죠. 역시 이런 것들이 면접 볼 때 굉장히 유리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이러한 그 해박한 지식과 깊이가 있어야지 좀 이것들을 좀 안내해 주겠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굉장히 폭도 넓고 깊이도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신 3점 몇이 아니고 제가 2.85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3 때부터서 어떻게 대학을 보낼 것인가. 부모님께서는 오직 취업 잘 되는. 그래서 공무원도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돼서야 간호학과로 진로를 확정하면서 우리 선생님 만나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친구들끼리 서로 생기부에 읽으면서 대답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1대1로만 면접을 준비한다니 이게 과연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혹은 못하는지 보면서 자기가 반면교사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서도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집중 케어도 해주시거든요. 때로는 밤을 새세요. 본인이 원래 한 타임 하면 한 타임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강제로 보내해서 또 해주시고 이거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열이 올라가서 몸이 안 좋으신 상태거든요. 제가 조금만 수업하셔라 그런데 정말 많이 퍼서 주셔서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상호작용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 이 시기였는데 면접을 잘 치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학과를 하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요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친구는 제가 이제 2학년 2학 원래 여기 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원래 꿈이 뭐냐면 과학수사대였어요. 과학수사대였는데 막연하잖아요. 과학수사대에서 어떻게 자기가 뭘 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가 막 그런 거 잘 된 시스템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될 것인가 했더니 그러면 간호사에 대한 꿈도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전환을 트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2학기 때부터는 아예 저랑 2학년 때 2학기 때부터는 아예 간호학에 맞췄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학교를 어디 설정할 것이냐 가천대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천대학은요 그때 제가 딱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가천대학의 핵심은 이길려 총장이 뭡니까 산부인과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성간호 산부인과에 대한 거에 굉장히 잘 된 것이 바로 이제 길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시켰어요. 역시 그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그다음에 합리적인 소통하는 간호사라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시킨 것이 세대별 보건 리터러시 이제 탐구를 시켰는데 여러분들 이제 리터러시라는 것 자체가 읽고 쓰는 능력, 문해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보건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세대별로 여러분 혹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들어봤죠?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그런 능력이 자기의 건강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워낙에 이 갭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왜냐하면 이길 여사가 지금 93세예요. 그러니까 이 고령에 대한 연구 근데 지금 엄청 젊거든요. 지금 그 관리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그 총장님 자체가 워낙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령화에 대한 연구 이런 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보건 리터러시가 굉장히 먹혔고요. 실제로 가서 면접 가서 이거 갖고 칭찬을 엄청나게 듣고 왔다라는 얘기 후문까지 제가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건 리터러시 교육이랑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과학적인 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이제 파킨슨병 줄기세포의 동향 보면서 앞으로 이걸 갖고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킨슨병이나 이런 병들이 어떻게 줄기세포를 통해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거에 대한 방향과 그다음에 전망까지 같이 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통계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응급실 중증도 분류하고 그 지역별의 불균형 보건 불균형 같은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같이 이제 하면서 같이 문제를 삼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윤리 문제. 저는 항상 과학자나 이과 친구들랑 항상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서울대 간 친구도 윤리입니다. 모든 연구에서 마지막엔 항상 연구 윤리를 항상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윤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기 가천대학의 핵심 키워드 모성 간호 이제 간호학과 안에서도 모성 간호가 있는데 이 모성 간호라는 것 자체는 소위 임신과 출산하는 여성들의 모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어 같은 경우도 일본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된 것이 바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우에노 찌즈코 저의 이제 교수님이었던 우에노 찌즈코가 돌봄의 사회학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유명한 책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선 실제 포괄 케어 시스템을 갖고 우리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같이 방향을 설정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이 친구가 이제 여기 뭐 을지대학도 있고 카톨릭 대학도 있고 시험 볼 때마다 다 합격했었던 것이 오관왕이 됐어요. 근데 면접 볼 때마다 항상 교수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준비가 너무 철저하게 잘 된 간호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네. 저희 면접의 특징을 보면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 면접까지 안 가서 문제죠. 그래서 원서를 쓸 때 상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작전을 짤 것인가 같이 상의해서 컨설팅부터 하면은 실패 확률이 다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미 다 써놓고 떨어질 때 써놓고 와서 면접을 기다리는데 면접을 안 불러줘요. 그럴 때가 있겠죠. 그래서 설계부터 같이 들어가는 게 좋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저도 이제 컨설턴트이고 아이들에게 면접 준비할 때 준비하는 게 뭐냐면 네가 왜 그 학교에서 그 학과에서 뽑혀야 되는지 내가 너 왜 뽑아야 돼 그걸 증명해야겠다. 그랬을 때 하는 게 나는 너희의 학교와 학과에 대해서 정말 거의 마니아야. 난 여기 아니면 6개 다 붙어줘. 왜냐면 수시가 6장의 카드가 돌잖아요. 그 중에서 다 붙으면 그 중에서 6분의 1 확률은 줄어들기 때문에 교수도 그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붙어도 여기만 갈 거야. 이런 굉장히 충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합격이 굉장히 좌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학교와 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학원에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은 고3 때 지금 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에요. 평소에는 저희가 탐정 프로그램을 하고요. 지금 이제 원서를 앞두고서 생기부를 정리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자 아까 이제 했던 순서랑 좀 비슷해요. 목표 대학을 설정하고 토대로 생기부 특히 탐구 계획이랑 보고서 그 다음에 보완계 방향 제시하고 주제 선정도 모든 것들을
우리 이제 컨설턴트 함께 하시고 주고받고 계속 수정하고 선생님 직접 써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절대 면접에 합격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연구하고 궁금한 것들을 묻고 답하고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이제 일본에서 유학도 다니셨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 많으십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눠준 그 자료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 프로그램 같은 경우 조금 우리 그 선생님께서 조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 면접 프로그램에서 확실히 핵심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을 알고 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됐든 승리하는 건데요. 그 핵심은 먼저 첫 번째 공략은 전공입니다. 전공에 대한 적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교수님에 대한 적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겁니다. 이 나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내 생기부. 내 생기부가 내가 어떤 책을 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생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100%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하는 그 마지막 세 번째 나에 대한 그 과정, 알고 있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서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이 세 번째 공략을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엄청나게 뭐 파악도 하지만 분석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제가 스텝으로 한 5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5스텝을 만들어가지고 한 140 몇 개의 문제를 우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을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막 말도 더듬고 막 그 좀 수줍어하고 말도 못하다가 저처럼 하게 돼요. 저처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은요 얼마나 재밌냐면 이 면접이라는 것은 사실은 연습하고 안 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학생 중에 하나는 그 약간 교포처럼 말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교포처럼 이 말을 하면 그 앞뒤가 좀 이상하고 무슨 해석하는 것도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놀렸어요 맨날. 야 너 교포야? 교포야? 맨날 이렇게 놀렸거든요. 이제 걔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근데 진짜 면접을 딱 갔는데 교수님이 한 질문이 뭐였는지 알아요? 학생 교포야? 이 친구가 그거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자기한테 교포냐고 선생님이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자기네 던진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야. 그래서 내가 넌 진짜였어.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요 엄청나게 준비시켰어요. 이게 우선 걔가 말을 하는 걸 무조건 말 나오기 전에 말을 먼저 글을 쓰고 암기를 시켰습니다. 막 달달달 암기 시켜서 그랬더니요. 걔가 당구대 경영학과를 갔는데 그 친구 나 그때 당구대 갈 때 토론으로 갔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선수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당국대에서 강의하러 그때 시간 강사일 때인데 당국대 강의 가면 같이 밥 먹는데 입학하고 나서 저를 만났는데 원래대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애들이 이게 연습하고 안 하고 차이가 굉장히 나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넌 취업할 때 다시 나한테 와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우습게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이란 것은 아까도 우리 연대 경영학과 간 친구 그 친구는 굉장히 공부도 전교 1등이고 이러지만 되게 소심해요. 예쁘게 생겼고 다 좋은데 소심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면요 애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그래서 면접 케어라든지 막 이런 게 수업이 있는 이유가 바로 되게 중요한데 우리 학원에서가 바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준비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미디어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캐릭터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 분석에 맞게끔 제가 이 친구한테 맞는 컨셉에 맞춰서 준비시켜요. 예를 들어서 조금 자유분방한 성격이다. 근데 이게 교수들이 약간 보수적이다. 제가 연구하는 거 보면 보수적인지 진보인지 다 알거든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가선 좀 너무 자유분방하게 보이지 말고 보수적이다. 그런 거 다 시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쭈삣쭈삣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그렇게 돼요. 그 자기 자신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정도로 면접은요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떨어진 학생들이 뭐 아예 100%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학원 여기서는 좀 이게 다르지만 있는 친구들은 어떤 거냐면 면접을 잘 보고 못 본 게 아니라 너무 이 강박증 있는 친구들이 좀 못 봐요. 완벽하게 뭔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주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그런 거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치유가 되면서 이 면접이 됐는데, 면접 끝나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학생들이 뭐좀 이렇게 우리 좀 소심하거나 이렇게 말도 없던 친구들이 면접 수업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제 뭐 같이 끝나고 모여서 얘기할 때 보면 바뀌어 있어, 성격들이. 그만큼의 면접 수업이 또 학생을 많이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예전에는 제가 그 면접할 때는요, 실어증에 걸린 학생이 자소서 쓸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글도 못 쓰죠. 근데 밑범 끝도 못해요. 너무 심각해서 심리치료사분 저한테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무섭죠. 이 아이의 입시를 망치고 또 상처를 줄까 봐. 근데 이제 컨설턴트가 둘이 조력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나중에 면접까지 가게 됐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연극을 했었거든요. 발성 연습시키고 막 기합 넣는 거 시키고 그랬더니 굉장히 아이가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있어졌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는 게 1대1 혹은 다대다, 1대4 온라인,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면접을 같이 준비를 시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탐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까지 했던 것들, 우리 학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면 중3, 고1, 고2 프로그램이에요. 중3부터서 왜 컨설팅을 해야 되냐면 고1에 올라가서 갑자기 진로 탐색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진로가 안 정해졌어. 근데 그게 대학의 점수에 포함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중3 때 지금 여기 이제 그 자녀분들이, 동생들이 중3인 친구가 있으면 이미 어디 고등학교를 가서 나는 어느 진로로 어느 대학을 가야겠다. 여름방학 때 지금 이게 피크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름방학 때 잘한 친구들은 중2 겨울방학 때도 선행과 심화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평범한 점수가 부족하지 아니한 아이들은 여름방학 때도 선행이 들어가요. 이랬을 때 진로 참새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맞춤형 독서도 하고 진로 융합 탐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진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6개월에 10번 정도 만난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이 컨설팅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1회 컨설팅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당처럼 하지 않고요. 그 심리 검사, 적성 검사를 시켜요. 사전에. 그걸 메일로 보내서 그걸 과학적으로 같이 검증하면서 부모님들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진로를 잡아 나갑니다. 자, 저희 학원은요, 입시 관리 시스템이 지금 컨설팅에서 다 얘기했는데 컨설팅도 있지만 이 세 번째 7주 수능 몰입 수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고3만 되면 1학기 시험만 끝나면 나는 공부 다 끝나, 최저 안 맞춘다. 최저 없는 학교와 과와 이것들만 다 뽑아갖고 와요. 아까 이제 어떤 학생 중에서 교원대를 간 친구는 고려대 1차에 붙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자기가 최저 안 맞출 거라고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너무 아깝죠, 어떤 부분은. 근데 그런 친구들 꽤 많아요. 우리가 다 해줬지만 공부를 끝까지 안 한 친구. 근데 우리는 끝까지 공부를 시키는데 17주 동안에 고3을 3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게 하고요. 그걸 가지고서 수업에서 오답 정리를 하면서 그것들을 과학적인 수치로 데이터화하고 그래프를 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영어의 빈칸 문제가 부족한지, 아니면은 국어의 독서 부분이 부족한지, 미적의 어디가 부족한지, 수원이 부족한지 알아서 그것을 보충해 나가면 점차 회복해 나가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연대나 고대나 성균관대나 2합 3, 2합 6, 2합 7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최저를 맞출 때 아이들이 항상 하는 실수가 있어요. 자기는 딱 2과목만 보겠대.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엄마들한테 그래요.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어. 난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 버릴 거야. 그 다음에 영어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결국 수능 갔더니 자기가 계획된 대로 안 돼요. 그러면 재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수하고 오수하면 1등급 아이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어머님께 딜을 하고 어머니 이렇게 하면 수업료 2달분 아낄 수가 있어요 하면서 유혹을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공부해라.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여기 앞이라고 여기서 속도 늦추면 어떻게 돼? 이 친구의 기록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끝까지 멀리 지점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드시 최저 준비해서 수능할 때 하던 대로 그대로 하라고. 뭘 뺀다 더한다 했을 때 어머님들이 따끔하게 그건 안 되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 3주에 한 번씩 수능과 같은 시간에 생체 느낌, 뇌 활성화를 시키고 최대한 수능 당일 시간에 환경에 적응시켜서 컨디션 유지시키고요. 긴장감 유지도 시켜요. 내내 편안하게 모의고사 보다가 수능날 갑자기 설사를 했더니 갑자기 멘붕이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일대금 1년 내내 나오다가 이런 아이들이 긴장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이 훈련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상승 요인을 마련하고요. 특히 이 17주 수능 몰입 프로그램의 이제 수업을 모든 아이들이 이쪽으로 가거든요. 선택이 아니에요. 고3 애들은 모두 다. 이거 하기 싫어서 우리 수업 빠진다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희가 17주 동안 하는데 수업료도 그 시험 보는 비용도 굉장히 싸요. 근데 수업에서 그것까지 또 클리어를 해주니까 좋잖아요. 근데 절대로 아이들이 그 아침에 와서 수능날 한 번 시험만 보면 되지 내가 왜 2, 3주에 한 번씩 가서 시험을 보느냐. 시험지만 줄 수 없느냐. 근데 실제로 제가 2, 3년 전에 미술을 한다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아이들 시험지를 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시험지만 가지고 가서 자기가 풀었던 아이와 현장에 와서 시간에 맞춰 저희가 8시 20분 되면 딱 문을 닫아요. 못 들어와요. 그리고 그 수능과 똑같이 시험을 보거든요. 이렇게 했던 아이들과 최저 맞추는 것과 수능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끝까지 수능을 가야 되고 평택에서 유일해요.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오답 정리하고 수능까지 끝까지 달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학원에서는요. 고3은 버려요. 돈 안 된다. 자기들이 언제 그만두니까 몇 개월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교사의 가장 가져야 될 덕목은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학생은 영원히 우리 학생이고 대학 갈 때까지 봐줘야 대학 가서도 유학 가겠다면 봐줘야죠.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고3 이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2024년 때 24년 때 수능에서 100점이요. 수학이 611명 나왔어. 국어 60명 나왔어요. 국어 생각보다 어려워요. 국어 제일 첫 교시에 봐요. 제일 첫 교시에 시험 문제 풀다가 멘붕이 오잖아요. 하루 종일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현장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입 일정이 나왔고요. 요거 이제 좀 시간이 빨리 지나가야 돼서 다 제가 스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에서 인문 논술을 담당하고 계시는 송수진 선생님을 제가 모셔가지고 인문 논술 아이들 참여할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수진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고 지난주부터 강조하셨어요. 10분 안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고 싶은데 퀴즈가 안 넘어가는데. 자, 지금 혹시 고3 손 들어볼까요? 고3. 인문계 지원하는 고3. 문과 지원하는 고3. 좋아요. 고1, 고2.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인문계열 논술 전형 논제 유형이라고 제가 제일 첫 페이지에 걸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논술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논술 문제 어떻게 나오냐? 유형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언어 논술 말 그대로 글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글만 나온다는 뜻이고 언어 논술 도표 그래프 분석 그러면 도표 그래프는요. 여러분 도표 그래프 어떻게 만들어요? 도표 그래프는 말로 되어 있는 걸 정리해서 숫자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주어진 거를 글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죠. 이제 뭐 그 인문사회 2 이렇게 되어 있는 사회 경상 그쪽 계열이에요. 경상 계열 쪽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연세대는 모든 과가 인문 계열도 다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이제 범위는 예전에는 확통에서 나오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수일수의에서 공통 과목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뭐 2등급 정도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수능 수학에서도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에 좀 탁월하다. 사실은 문과에서 수학자라면 굉장히 또 포텐셜이 열리거든요. 그죠? 이과에서 국어 잘하면 엄청 열리는 것처럼 의외로 이과에서는 국어가 당락을 좌우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러는데 네, 그런 정도 되면은 말 그대로 수능 문제를 이제 주관식으로 푼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연대, 이대. 그래서 이대의 인문 1계열, 어문 계열이라든가 이쪽 계열은 영어 지문이 나오고 수준은 한 영어 수능으로 한 2등급 정도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해석해서 그 문단만 뭐 혹시 그 글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제시문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 글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해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어휘력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 모든 공부에 20% 정도는 외워줘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80%는 머리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문해력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맥을 이해하고 단어를 다 알아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어를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해력의 핵심 뭐냐면 모르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문해력의 핵심입니다. 단어를 외운다고 문해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 2등급 정도 나온다고 하면 80점 이상 정도 나와준다고 하면 요거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논술은 누가 쓰냐? 요게 이제 최저 기준이에요. 근데 아까 그 앞에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제가 앞에 보여드린 장표에 빨간색 박스 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면 최저가 없는 학교는 수능을 안 봐도 상관이 없는 학교들이거든요. 수능을 안 봐도 수능이 없어도 물론 수능을 아예 안 보면 안 되고 거기에 또 뭐 조건이 조금 있기도 하지만 거의 이제 수능과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학교들은 어떤 기준선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레벨로 이제 논술 원서를 쓸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수능 최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납니다. 보시면 쭉 이제 뭐 2개 합 5등급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언수 외탐 중에서 2개 합 5등급. 그런데 탐구는 2과목 평균이다. 탐구는 한 과목만 취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표는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성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거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쓸 학교를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올해 고대가 최저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논술이 이제 부활했어요. 그런데 경영대학의 4개 합 5등급이면 1112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대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111인데 다 아래 깐 1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르잖아요. 4%로 1이냐, 1%로 1이냐,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이제 서울대는 못 가고 거기 다 아래에 깔려 있다. 1등급인데도 다 아래에 깔려 있고 2등급도 이제 아래에 깔려 있고 요렇다 하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이게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만 맞추면 사실 붙는다고 봅니다. 그 정도 1112가 나올 정도인데 학생이 이 문제를 못 푼다? 그렇지 않아요. 그 글을 해석을 못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저만 맞추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최저를 포기하지 말라, 수능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수능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학력을 계속 낮춰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최저는요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다 알고요. 그죠? 자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중요한 얘기만 할게요. 이렇게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장표는 이제 여기 박스 완전 종합이에요. 박스 있는 건 최저가 없는 거고 회색으로 칠한 건 수학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표만 보시면 돼요, 사실. 이 표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 하면 수능 최저 페이지 보시고 수능 최저 나는 안 돼. 그러면 최저 없는 학교로 골라서 이렇게 베리에이션 하면 돼요.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날짜별로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들이 있고요.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날짜 맞춰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제 12월 1일이면 논술고사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개강을 다음 주 일요일에 할 건데요. 논술 개강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딱 140일입니다. 이제는 8월 31일 되면 생기부도 마감되죠? 내신은 다 끝났어요. 그죠? 내신 다 끝났고 생기부도 마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는 수능을 가졌어요. 566에 5666 막 이렇게 강남구 전화번호 너무 강남구가 가고 싶은 나머지 강남구 전화번호 566에 5656 막 이런 성적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때부터 놀아요. 2학기 내내 놀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140일이면 학교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논술은 역전의 기회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정이 구성돼 있고요. 9월 1일하고 지금 여기엔 좀 가려졌는데 11월 10일은 쉬어요. 왜냐하면 구모 엄청 중요해서 애들이 이거 집중을 못 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구모는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구모 전에 한 주 쉬고요. 그 다음에 수능 전주에 한 주 쉬고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 각각 원서 쓴 학교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4회 정도 수업이 들어가게 돼요. 선생님, 내가 쓴 지원한 학교 수업만 들으면 안 돼요? 그것만 준비하면 안 돼요? 그 기출만 좀 풀어보면 안 돼요? 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그건 0%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원서 쓴 학교들, 이 그동안에 다뤘던 주제들이 결국은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거예요. 이 사회에. 이 사회에 그래도 이 논술로 뽑는 학교들이 인서울 수도권인 건 다 아실 거예요. 올해 전체적으로 3,000명 정도 줄었어요. 전체 모집 인원이. 3,000명 정도 줄을 때 논술은요, 50명이 늘었습니다. 50명에게? 그렇죠? 내년에 2026학년도에 다시 4,000명 정도 복원이 돼요. 증원이 돼요.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그때 교과에서 1,000명, 학종에서 2,000명, 논술에서 1,000명이 늘어요. 올해 한 명도 안 줄었는데, 늘었는데, 오히려 내년에 그게 회복될 때 논술에서 1,000명이 늘어요. 그런데 교과랑 학종은요, 늘어날 때 전국 단위인 거예요. 1,000명 늘고 2,000명 늘고 논술 1,000명은요 다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도권은요, 그 여러분들이 숱하게 보시는 그 표 있을 거예요. 논술 전형 3.3%, 그놈의 3.3%, 무슨 소득공제도 아니고 3.3% 맨날 이러는데 그 3.3%라는 그 숫자에 속지 마시고 사실상 인서울 수도권 안에서는 교과만큼인 학교도 많아요. 학교가 높을수록. 그리고 내신 성적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성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0점 만점일 때 논술 점수 1,000점 만점으로 등수를 매긴다고 할 때 1,000점 만점에서 1등 내신 1등급인 학생과 내신 4등급인 학생이 많이 차이나 2점 차이나요. 1,000점 중에. 내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 눈 가리고 아웅으로 내신이 뭐 40%, 뭐 30% 이게 있었어요. 지금은 아예 대놓고 논술 백인 학교도 엄청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논술은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20회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스케줄 맞추신 데 도움이 될 거고, 아마 그 수업 시간은 지금 논술 수능 집중 프로그램 들어가잖아요. 일요일 아침에 8시 40분부터 시험 보기 시작해서 2시에 끝납니다. 2시에 끝나고 4시부터 논술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수능 시험 보고 거기에 합류하면 되고, 그 수능 교사 집단에서 연구했어요. 실제로 20% 정도의 그 스케줄대로 공부하고 그 스케줄대로 푸는 학생들, 훈련한 학생들이 20% 정도의 성적 향상이 있더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전에 수능 보고 오후에 논술 수업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쟁률이 엄청 높잖아요. 80대 1 막 이러죠. 경쟁률 그렇게 높지만요. 사실요, 논술은 결국 상향 지원이에요. 전부 다 상향 지원이에요. 내가 교과로 갈 수 있는 학교,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 그걸 뭐하러 논술로 씁니까? 그거 그냥 가면 되는데. 점수가 나와 있잖아요. 내신과 수능은 나와 있는 성적이에요. 그죠? 그럼 그걸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측치 가지고. 전년도 입시 결과랑 내 성적이랑 이렇게 맞춰서. 논술은요, 100% 상향 지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80대 1이 됐든 100대 1이 됐든 마주하는 애들이 다
내 수준이에요.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월등히 실력이 좋은 애들은요, 뭐 성적이 좋은 애들은요, 그 학교에 안 썼어요. 어떤 학교를 골라도 다 똑같습니다. 어떤 학교를 골라도 어차피 거기 오는 애들은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 학교보다 낮은 수준. 그죠? 그럼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요, 글 써본 적이 없어요. 요즘 애들 그렇죠. 뭐 한 줄 쓰라 그러면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게 제일 무섭대요. 저승사자 같대요. 한 줄을 못 써요.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공교육, 사교육 다 비슷한 표준화된 교육을 받아왔어요. 지난 십몇 년간. 그죠? 그 아이들 다 똑같습니다. 강남 애들은 3살 때부터 논술 막 철학을 쓴다는데요. 미안합니다만 그 애들은 그 학교 안 썼을걸요? 내가 쓰려는 그 학교 안 썼을걸요? 지금 시작하면 경쟁자, 내 수준의 경쟁자들 중에 가장 빨리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논술 어렵다던데. 아이, 사실 쉬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울 것 같으면은 논술이란 제도, 뭐, 이런 전형이 없겠죠. 최소한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 이상은 좀 돼봐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을 요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도전할 생각을 해야지 어렵다던데 하고 그럼 내가 낮은 학교, 쉬운 학교 갈 거면 이걸 뭐 하랍니까? 자, 논술은요. 물론 글을 좀 잘 쓴다, 써봤다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논술은요. 창작의 영역이 아닙니다. 논술의 답안은요. 제시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제시문 안에 있는 답안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무엇을 끄집어내다가 어떤 문장으로 배열하고 그것을 잘 내 언어로 바꿔서 어떻게 쓰느냐. 이건 사실상 훈련으로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1학년 때부터 한 애들도 있을 수 있고 2학년 때부터 한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봄부터 한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렇죠. 일찍부터 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작해서 140일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조건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매일의 숙제를 내줘요. 매일 할 숙제를 내줘요.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해요. 3시간 수업하는데 대신에 매일매일 해야 할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럼 그 매일 하는 숙제를 하겠다. 하루에 몇 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20분만 매일 한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살이 빼고 싶어서 늘 빼고 싶지만요. 좀 빼고 싶어서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운동을 안 해요. 그게 뭐 몸에 근육이 붙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건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요일에 힘들여 한 것조차도 오히려 그냥 무의미한 비효율적인 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 매일매일의 숙제만 한다면 566에 5656도 붙었어요. 수능 못 보던 학생들도 단국대, 가톨릭대 다 붙어왔습니다. 선생님 최초합했어요. 엉엉 울어요. 전화해서.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메일의 숫자가 뭐냐면요. 필사예요. 베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글을 베껴 쓰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실력을 올려주는 게 없습니다. 제 첫 직장이 EBS 홍보팀이었는데 저는 이제 언론정보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EBS 홍보팀에 들어갔는데 기사를 쓰라는데 저는 기사 쓰기 수업도 심지어 뭐 이렇게 잡지 내는 수업도 있었고 전공에 뭐 A+도 받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막상 가서 기사를 쓰려니까 기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막 쏟아지는 프로그램 자료가 너무 많고 그랬는데 이제 포스코 홍보팀에 있는 선배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상의를 했더니 매일 하나씩 베껴 써봐. 정말로 딱 3개월 했는데 자료를 쭉 보면 두두두두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형식을 갖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글은요 훈련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이 친구가 이 정도의 지적 수준을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경우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제가 걱정을 했어요. 다만 그 친구는 굉장히 성실했어요. 필사 숙제를 정말로 하루도 안 빼고 했어요. 제가 시키는 걸 모두 다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수준이. 그 친구 단국대랑 아주대 2개 다 붙었어요. 최초하고. 예.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필사는 되는구나.
좋은 글 베껴 쓰긴 되는구나. 그럼 무슨 글을 베껴 쓰나요? 예시답안을 베껴 쓰는데 예시답안은 보통 학교의 홈페이지에 학교에서 예시답안을 게시해줘요. 그럼 그걸 그냥 베껴 쓰나요? 아니요. 그 글은요. 갖출 걸 그냥 갖춘 글이지 좋은 글이 아닙니다. 잘 쓴 글이 아니에요. 고도화되어 있는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답안은요. 제가 다시 다 써줍니다. 모든 답안을 제가 다시 다 수준 높게 만들어서 그걸로 필사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 학생들은 숙제를 안 어기고 한 학생들 중에 실패한 학생은 없었어요. 자, 지금부터 놀지 마세요. 할 거 없다고. 8월 말 끝나고 나면 9월 1일 놀면서 그냥 2학기를 보내느니 그렇게 보내지 말고 수능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루에 20분 그리고 주말에 딱 3시간 논술 도전하면 내가 교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더 높은 학교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겁니다. 자, 게다가 제 학생들 중에 그 필사를 꾸준히 열심히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고 그래서 떨어진 학생도 물론 있죠.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거, 성실한 거. 우리 아이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그 떨어진 학생들조차도 늘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교육이 논술이었어요. 왜요? 대학에 가면요. 장학금 받는 애들 다 논술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에요. 왜? 퇴학 시험은 다 쓰는 거니까요. 문과 특히나 다 쓰는 거죠. 문과에서 사지선다가 어디 있어요? 대학 시험에 다 쓰는 건데, 그죠? 회사 들어가면 또 맨날 이런 망신 당해요. 유선상으로 진행한다니까 유선상이 어딘가. 그죠? 요즘에 우천시가 그렇게 또 우천시 행사 취소됩니다. 또 우천시가 어느 도시인가요? 이런데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가깝게는요. 이렇게 평여고 4등급이었던 학생이에요. 평여고에서 4등급 수능이 자기가 평여고 갔을 때 괜찮았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는. 그래서 그것도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능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재수행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실제로는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 최저 없는데 반드시 하나라도 써놔라 했는데 붙은 거예요. 최저 없는데 인하대, 최저 없는데 가톨릭대 둘 다 붙었어요. 심리학과. 이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보낸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제일 중요한 말이 잘랐네요. 정시로 어디 지방으로 갈 뻔했어요. 이렇게. 결국은 140일이에요. 정말 금방 갑니다. 지금 3학년 되고 시간 간 거 생각해 보세요. 141만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와, 제가 지금 10분이 넘어갔네요. 죄송해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개별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전화 주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 개강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우리 컨설턴트님하고 우리 논술 송수진 쌤 얘기 듣자 보니까 제가 좀 밀리는 것 같은데요. 이 지적인 면에서 너무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시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컨설턴트님께서 리터러시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다. 이런 건 이제 오면은 새로운 또 지식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독해력이라고 하는 아는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그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얘기 해주셨죠. 자, 논술을 했을 때 일석삼조가 있어요. 이번에 최근에 한 2주 전에 찾아온 애가 있어요. 자기 똑같이 말했어요. 자기는 너무 논술을 한 게 잘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모의고사에서 국어에서 독서 부분이 굉장히 독해력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좋아요. 말을 조리있게 논리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리포트도 잘 쓰게 돼요. 영어 같은 경우도 독해력이 좋아져요. 주제를 간추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꼭 고3뿐만 아니라 고1, 고2도 우리 선생님께만 만들어 굉장히 바쁘신 분이세요. 공공기관에서 몇백 명을 놔두고 강의도 하시고 막 이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좀 이걸 했으면 제가 나중에 2028년도 이후에는 서술형 이런 평가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서요. 우리 그 내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원리 개념 수업을 한다. 뭐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는 중학생 안 하면 안 돼요라고 어떤 분께서 시간표 만들면서 저희가 중학생 하는 이유는요. 딱 3가지예요. 자, 공부 방법. 대부분
근처에서 먼 문, 그다음 무슨 뭐 중등 전문 종합학원 있잖아요. 온 친구들이 내신 198, 196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봐보면 영어가 막 30점, 20점 이런 이유가 뭐냐면 문제만 막 풀어서 학교 시험은 100점 맞았죠. 그런데 개념이 하나도 안 돼 있으면 개념이 안 돼 있으면 고등 때 상위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중등 때부터 가르치고 원리 위주의 수업을 한다. 그다음에 선행과 심화, 그다음에 겨울 방학 때는 여름 방학 때는 모의고사 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리 시스템 여기 보면 우리 선생님들의 매뉴얼이 있어요. 연락을 안 받을 경우 학생이 즉시 연락하고 결석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용의로 변경하고 지강 경우 어떻게 하고 이 매뉴얼이 있어서 이것대로 아이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결 아이들이 색깔이 없으면 일주일 동안 이거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지 선생님들이 보면서 수업 말고 이건 클리닉 시스템이에요. 저희 학원은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죠. 평상시에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애들 우리 학원 정말 싫어합니다. 왜 공부 안 한 거 다 뽀록 나니까. 그 다음에 개인별로 애가 굉장히 선행을 많이 진행하면 쭉 나갈 수 있게 어휘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 그래프를 가지고 영어 하나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시기별로 굉장히 여름과 겨울 방학이 중요한데요. 제가 홍보 하나 드리자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1 같은 경우에는 국어 아니 수학 하가 안 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등이 안 돼가지고 중학교 때는 굉장히 고득점을 나눴지만 1학기 때 망한 친구들이 우리 학원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 학습이었기 때문에 기초가 없어요. 여름방학 때 3주 동안이 엄청나게 달려요. 그래서 성적이 많이 오르고 싶은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덥지만 3주 동안 엄청나게 공부를 할 결심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의고사와 함께 하는 학원이다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홍보물 안에 이돌 스파르타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자습, 자기주도 학습과 같이 우리의 생각, 아이들이 공부하는 능력이 EBS에서 그런 강의를 하게 돼요. 12시간 공부했다고요? 근데 진짜 12시간 공부했네. 제가요, 인강 듣는 시간 다 빼라고 그래요. 인강 듣는 시간은 공부한 시간이 아니다. 즉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일타 강사일 뿐 드라마를 본 거예요. 다큐멘터리 하나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이걸 순공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우리 학원에도 굉장히 관건이에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관리형 학원이에요. 아이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계속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도라고 우리하고 굉장히 시스템이 그 추구하는 바가 비슷해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저는 참 좋고 겨울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미리 예약 아마 지금 예약 거의 다 찼을 거예요. 예약하셔서 아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본인들이 규칙적으로 자기 계획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1시간 30분 안 넘기려고 엄청나게 말을 드드드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미리 그 사전에 말씀 질문하는 걸 보면 우리 안은수 학생 혹시 왔나요? 안은수 학생 예. 여기 보면 생기부가 교과 세특에 가는 게 진로 연결을 하는 것이 더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법은 없어요. 교과만 꼭 쓰라는 법은 없다. 교과에서 심화되지만 진로 연결이 어설프면 안 돼요.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활동을 정말 심화 발전하게 했는지 질문을 가졌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이것을 평가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 하시면 좋겠고 혹시나 뭐 이렇게 그 논술이나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급에 맞는 학교는 사실 그 등급이 교과를 할 것이냐 논술을 할 것이냐 종합 전형을 할 것이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논술 같은 경우에는 교과나 종합을 쓸 수 없는 경우에 정시로 가야겠다 하는 친구들에게도 논술을 써보면 좋죠. 내가 수능 잘 보면 수능 위에 보는 논술 안 가면 돼요.
수능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 납치라는 것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는 절대로 하향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새 아이들 최저하기 싫으니까 무조건 하향한다고 그러죠. 그럼 어머님들이요 3년 동안 고등학교 보냈잖아요. 학원비 들여서 보냈잖아.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의대 희망 인원이 늘어나서 다른 학과까지 추가 합격 그렇진 않아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재수생들이 대거 들어왔잖아요. 연대, 고대, 서울대생들이 그래서 그만큼은 더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추가 합격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동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도연이 학생 한강고 1학년 이도연 학생 들어왔나요? 네네네. 우리 도연 학생 보면 3년 동안 지치거나 포기 전 공부할 수 있는 멘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 아이들은 목표를요, 높이 설정하지 않아요. 왜? 높이 설정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자기 상황에 따라 계속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멘탈 관리에 있어서요.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연대 면접을 못 하겠어요. 저는 어디 면접 못 하겠어요. 근데 선생님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신감 부여하기예요. 그런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하면서 자신감을 부여하면 지금 당장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스마트폰 보면서 그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아이들은요 더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자기 자책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더 스마트폰을 봐요. 이게 계속 되돌이표가 되거든요. 어머니께서는 당장 물리적으로 그걸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스마트폰 없다고 아이가 죽지 않아요. 절대로 울고 불고 혹은 뭐 가출을 한다 여러 가지 협박을 해요.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 웃으면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드라마 켜놓고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도 같이 공부할게. 그러고 같이 공부하면 이거 뭐니? 네가 나보다 더 잘하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녀분들 우리보다 더 순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양심이 있어요. 그렇게 심하게 엉뚱한 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해주고 믿어주고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옆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아이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귀한 자녀 한 명, 두 명 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꼭 너 좋은 대학 안 가도 돼. 그런데 열심히 근데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빠가 좋은 대학 안 가도 돼. 그 말을 빼요. 대학 안 가도 돼.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까지 너를 뒷바라지주고 나는 너를 부족함 없이 키웠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대 이상, 4년제 이상, 인서울 이상 아니면 난 학비 못 줘. 네 고졸을 해. 독하게 키우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귀한 자식일수록. 그냥 괜찮아. 내가 빵 기술 배우면 되지. 가서 자동차. 아니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습니다. 공부가 가장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자기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면 엄청나게 혹독해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요.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눈물을 씹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아이들이 시험 못 봤다고 화난다고 때려쳐. 너는 공부가 적성이 아니야. 이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꼭 믿는다. 우리 같이 하자.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면 멘탈 관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도 많이 있는데, 네. 논술 전형 준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혹시 여기에서 딱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만 받을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질문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아버님. 네, 3학년 위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연계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컨설팅을 예, 지금 1학기 지나놓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또 늦지 않을까요?
사실은 제가 중3 때부터 하는 게 좋다는 게 중3 때 아마 1회 제가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진로 찾고 아이들 공부 어떻게 몇 등까지 하자 막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연결하면 이 아이가 어떤 전공을 할지, 그럼 대학을 어디를 잡을지, 그러면 어떤 심화 연계 연구를 할 건지, 교과랑 연결해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수학하고 연계해서 뭘 하자, 국어를 연결하면 이미 보고서도 다 써놨고 발표도 많이 해놨어요. 그걸 하는 친구들은. 그게 지금 방학 되기 이전에 지금 시험 끝나자마자 학교에서 제출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제출하고 발표를 하면 다 생기부에 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정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6개월에 10번씩 해요. 그러면은 한 1년에 20번씩 만나서 선생님하고 그 자료가 엄청 쌓이면 질 좋은 자료들을 아까 제가 안 좋은 생각을 했죠. 우수함, 탁월함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책을 몇 권 읽고 무슨 발표를 했고 무슨 의문을 가졌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 그래서 차곡차곡 학종도 3학년 때 하는 안 했으면 늦게라도 하지만 중3 때 붙어서 계속 쌓아서 아이가 통장처럼 가지고 있고 항상 시험 끝나면 학교에서 그걸 제출하려고 중간중간에 수행을 하거든요. 그거를 넣으면 됩니다. 또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네네. 그러면 오늘 토요일 저녁이고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정말 우리 그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가장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너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죄송하지만 저희가 내드린 설명회의 소감문을 좀 지금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작성해 주실래요? 네네. 저희 평택에서 유일하게 평택에 맞는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에는 저희가 중학생 아이들의 고등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평가와 조언 써주시면 그거를 반영해서 또 좋은 설명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